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가장 참견하지 않고 조용했던 영역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다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영역까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한글이 중국의 사투리이며 그 근원은 중국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은 어떻게 절묘하게 대응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은 자신들과 별로 상관없는 분야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선을 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주변국인 한국의 한복이 자신들의 옷이다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복은 사실 중국의 명나라 때부터 입어온 전통 의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중국이 마음대로 날뛰듯 하는 것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동북공정과 같은 것이죠. 특히 중국은 이제 심지어 미국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억지스러운 세계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현재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이 나오니까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국가소속 언론사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선거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냈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의 여러가지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죠. 급기야 그들은 미국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모순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으로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모순이 있다면서 백인, 소수민족, 엘리트, 일반인 간 모순이 바로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갈등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합니다. 중국은 최근 중국의 사회체제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월하며 미국은 그러한 중국을 시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방역을 마친 중국을 저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 세계의 코로나 발원지로 거론되는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할 말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며 중국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이 근래에 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언어 공정에 나섰다는 정황을 말합니다. 아직 이것이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당국은 사실상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세계문명연구협회는 2019년경 전 세계 문명은 중국 문명의 하위에 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국 서구 문명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것이 영어가 중국 지방 사투리가 변형되어 영어로 정착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국의 핵이라는 단어는 중국 발음으로 허더인데 영어의 헐트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중국 변방의 언어가 서구로 전달이 되었고 결국 영어도 중국어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어 단어를 차용해서 26개의 알파벳이 탄생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가게를 뜻하는 샵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상점을 이야기하는 샹푸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언어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국어인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그들은 이제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을 올바로 찾아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냥 웃어만 넘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원래 도광양회라고 하여 힘을 기르고 자신이 힘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숨기고 있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 이것을 180도 바꿔 자신의 힘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과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가 약한 국가들에게 중국 자금을 밀어넣으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그런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패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각종 학자들은 중국 당국의 방향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언어 속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학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급기야 러시아나 일본어 역시 중국의 속국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 중국의 한자를 자신의 문자로 쓰고 있어 중국의 언어 속국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글도 중국의 사투리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극창하는 독창적인 언어로
언어 지도에서 보면 유일하게 다른 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알파벳을 공유하기도 하며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같이 쓰는 한자 문화권이므로 색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만큼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색으로 표현된 게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글이 중국의 사투리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매우 단순한 논리로 연변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안다는 것으로 한글이 사실상 중국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많은 이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오히려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상위 언어이며 반대로 중국어가 한국어의 사투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위 언어는 필시 상위 언어보다 불편하며 어딘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중국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일부 언어학자들은 한국어가 전세계 최상위 언어에 속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 과학 전문지의 디스커버리에서 언어학자 레어드 다이아몬드는 한국에서 쓰는 한글이 독창성이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특별히 한국의 효율성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1996년에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회의에서 한글을 세계 공통 언어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 배경으로 유명한 소설 대지를 쓴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펄벅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극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는 약 8,800여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400개, 일본어는 3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쓰는 문자는 정작 7,000여 개를 외워야 하고 통상 쓰는 말도 최소한 3,500개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글은 28자만 알고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중국어는 효율성에서 한국과 정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키보드를 입력할 때만 보더라도 한글은 순식간에 즉시 입력을 할 수 있고 가장 타이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아예 로마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야 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므로 속도도 매우 늦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해 자동 입력을 주로 하는 중국인들은 절반 이상이 한자를 받아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입력을 대신해주니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 언어를 직접 쓰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그래도 우리는 중국처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글은 그 자체로 독창적인 언어라서 한국의 사투리가 중국어가 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는 한 네티즌은 중국어가 한국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오히려 한글의 풍미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 일침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어와 섞인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며 한글은 그 자체로 위대한 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은 한국의 다양한 억지주장을 펴고 주변국에 특히나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한국을 돈을 벌게 해주는 나라인데 한국은 중국한테 군소리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자신이 구매를 많이 하는 부자 나라에는 구매력을 무기로 각종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돈을 빌려주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등에는 비싼 고리대금으로 경제를 갈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앞으로 다자주의로 갈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을 고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창제된 한글마저 중국의 언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신뢰를 잃게 되며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도강령회가 아니라 시진핑의 주동자계를 고집하며 자신들이 최고라는 사상을 강조하는 이상 주변국들과는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에 관해서 여러 이런 데이터들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 개요 측면에서 원래 보면 백화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백화점이라는 업종은 다들 친숙하시니까 제가 굳이 기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생략을 하고, 점유율부터 보면 신세계가 한 24% 정도, 지금 현대백화점이 반기 보고서상 28%. 사업 구조를 디테일하게 보면 신세계라는 회사랑 현대백화점이라는 주식회사는 조금 다르긴 한데, 백화점, 면세점 요 정도를 중심에 두고 일단 접근을 해보면 현대가 좀 더 점유율이 높다, 백화점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업 구조를 좀 봐야겠죠. 이 백화점 쪽의 사업 구조를 보면 이제 면세나
백화점이나 상품을 사와서 유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잡히죠. 지금 보면 상품 매출, 면세사업도 상품 매출. 다들 아시겠지만 제품 매출은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선 신세계가 백화점, 면세점, 이제 면세점이 한 40%, 백화점이 한 25% 정도의 이제 비중을 가진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뭐 요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세점이 원래 이렇게 성장을 잘 해주다가 이번에 세계적인 보건 이슈로 굉장히 좀 주춤을 하고 있구나 정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읽어내고 현대백화점 쪽에 이제 매출 구조를 가보면 현백은 좀 더 간단하죠. 굉장히 백화점 위주의 회사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 의한 어떤 타격에서도 신세계보다는 현대가 좀 더 덜 당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당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피해 정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면세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신세계 쪽에서 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현대백화점 사업 구조는 좀 요 정도다, 백화점 위주다, 요 정도로 짚고, 요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됐죠. 사실 이건 센티멘털적인 이슈긴 한데 펀더멘털적이진 않고요. 이번에 이명희 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 그리고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 등한테 각각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주식을 이제 증여를 해줬는데, 당연히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겠죠.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증여세가 제가 알기로 최대 한 65% 수준 때리니까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죠. 그 합당성을 지금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CEO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그 합법적인 절세를 하려면 이건 좀 잘못된 구조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장이 돼 있으면 그 북밸류로 보지 않고 시장 가치로 이제 보니까 결국에 타이밍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내부자로서 지금 가장 시장 가치적으로 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즉 내재 가치 대비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시행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물론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고 여기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싸게 보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이 사실, 요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요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근이 그런 부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은 현재는 의무 휴업일이 없는데 요 부분도 향후에 지금 이런 걸 뭐 추진한다고 하죠. 백화점, 뭐 복합 쇼핑몰도 월 이틀에 의무 휴업을 추진한다. 요게 이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요게 빼고 요게 이마트 같은 이제 대형 유통점은 이미 의무 휴업을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가정이지만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짚고 갈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센티멘털에서 뭐 실제 재정이 되면 펀더멘털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죠. 일단 모르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트들, 요것도 이제 제가 그 신세계 IR 자료에서 뽑아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차트들도 또 의미가 깊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보면 좋은 자료들이에요. 키움증권에서 이제 레퍼런스 했고, 이 차트들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우선 백화점의 구매 건수를 보시면 하락을 하는데 구매 단가는 올라가죠. 아, 그러면 비싼 거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명품이 증가했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역시나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해외 유명 브랜드 쪽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성 캐주얼, 뭐 자파 이런 쪽은 조금 폭락세입니다. 사실 전 이 데이터를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그런 데서 좀 미리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보면 케어링이라든지 구찌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다음에 LVMH, 루이비통. 제가 뭐 멤버십 그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이런 데서 수개월 전부터 이제 케어링이나 LVMH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언급을 뭐 거기 멤버십 아니고도 공개적으로도 언급을 많이 드렸었죠.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본능에 근거한 기업들을 좋아하고 그런 게 명품 주식 과시욕, 그리고 그게 이제 신흥 부자들이 나오고 있는 중국인들이 또 그런 과시욕이 심하다, 그런 수혜를 보지 않겠냐. 그래서 명품 주식이 실제로 중국 그리고 온라인화 이런 데 적응을 하면서 잘 해줬고, 이번에 세계적인 보건 이슈로 어려웠지만 회복이 가장 빨랐다, 이런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백화점 관점에서 보면 좀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명품 또 요즘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생활 가전인데, 집에 오래 있으니까 생활 가전이 또 백화점에서도 잘 되겠죠, 명품이랑. 근데 이 부분들이 백화점에서 떼가는 게 별로 없어요. 백화점 입장에서 남는 게 적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백화점 입장에서는 명품 업체가 입점을 해줘야 또 백화점이 면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백화점은 뭐 여성 의류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팔면서 사실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명품만 사가고 뭐 여성 의류나 식품 이런 건 별로 안 사가고, 요런 상황은 백화점 수익성 악화의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무것도 못 파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의 온라인화, 이마트 아이디어 언급 뭐 예전에 드렸었죠. 이런 로우 데이터에서 지금 식품 쪽에 올라가죠. 회복이 빠르죠. 여기도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로우 데이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조금 지난 거고, 그 전에 뭐 통계청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로우 데이터들이 실제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아니면 실제로 발로 뛰면서 편의점 데이터도 있고, 편의점 그 포스 데이터도 있고, 발로 뛰면서 거기 사람들의 동향, 뭐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걸 좀 늦게 봐도 어떤 근본적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흐름이 읽혀진다면 또 거기서 장기 추세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이트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데이터라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가면, 이건 큰 틀에서 유통업체를 이제 본 건데, 소비자 심리지수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최악일 때 70, 이때는 진짜 뭐 이제 큰일 났다, 뭐 사람들 다 집에 있어라 그럴 때고, 지금도 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좀 2차 유행 위험에 이 정도까지 갔고, 이거에 거의 뭐 준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준하는 차트를. 근데 8월 달이 이제 이쪽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50% 이거를 다시 찍을 날이 있겠냐. 소비자 심리 지수로 보면 70,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로 보면 마이너스 15. 요게 코스피 차트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3월 18일 정도의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다시 만날 수 있겠냐. 여기서 더 나쁘려면 뭐 사실 백화점이 뭐 부도가 나는 것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숫자들이 실제로 찍히고 있고, 이러한 우려들이 이미 이렇게 숫자로 눈앞에 보일 때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무슨 백화점이냐, 이제 온라인이지 이러면서 다 떠났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벽히 어떤 외면을 받을 때 다시 그러니까 그 공포와 외면 속에서 내재 가치보다도 더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과매도권에 들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굉장한 마이너스 기록하고 극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 분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과연 이제 집에서만 평생 살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F 부분 이게 좀 문제긴 해요. DF 신세기 DF 이게 면세죠. 지금 보면 턴어라운드를 반등을 해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2년 후나 가야지 뭔가 내다볼 수 있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지금 숫자를 보면. 근데 까사미야 굉장히 좋았죠. 아무래도 가구를 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가구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 뭐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기존점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 수준으로 다 갈 거다. 근데 이제 면세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OPM 이렇게 영업이익 수준으로 보시면 동대구, 신세계 동대구 전으로 돌아간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 뭐 84에서 68 좀 그렇지만 거의 전으로 돌아간다. 30일에 비하면. 그 다음에 신세계 DF 이거는 전으로 못 돌아간다. 반토막 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DF 쪽의 타격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순이익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안 요소들이 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이런 건데 저는 면세점의 성장률을 나쁘게 보지 않고 지금 이거죠. 이거 까사미야 지금 엄청 성장하고 있고 DF 이 면세점이 마이너스 60% 찍은 거고 나머지는 사실 잘 버텨줬습니다. 여기서 이게 자회사들인데 여기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까사미야는 가구를 하는 쪽이니까 미국의 홈디포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괜찮았던 거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고 뭐 DF 쪽은 똑같죠. 근데 이 DF의 회복률이 사람마다 추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최악으로 기업 가치에 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사실은 현금입니다. 이 기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 사람들이 그 전과 같은 삶의 태도로 돌아간다면 계속해서 또 성장 라인을 그리겠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그러면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업이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경쟁력, 근본적인 해자를 유지하면서 6개월 후던, 1년 후던, 2년 후던 우리가 알던 그 기업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지금의 하락은 과하다라는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버틸 수 있냐를 봐야겠죠. 그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에 이 기업을 다 태워버렸을 때 얼마가 남을 것이냐, 이 기업이 이 상태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사실 보시면 최근에 현금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게 보이죠. 이 부분 현금과 예금, 뭐 유동자산 이 부분 플러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뭐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 많이 끌고 오고 있어요. 부채를 많이 늘리고 있죠. 이런 항목들에 좀 집중해서 보면 어디서 끌고 오고 있냐, 그러면 잘 끌고 와야겠죠. 지금 보시면 차입금 및 사채 계정 과목에서 단기 차입금 끌고 왔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사채 끌고 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끌고 뭐 갚은 것도 있고 끌고 온 것도 있는데 결론은 이자율이 괜찮다, 버틸만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장기 차입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끌고 온 것들이 있는데 이자율이 괜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건 사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현금은 충분히 챙겨놨고 이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부도를 고려한 분석은 사실 올해 영업이익이 올해 전체로 보면 아직 흑자를 바라보는 회사거든요. 신세계가. 그리고 현대백화점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런 버니는 최악의 제가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본 거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차트를 보는 거죠. 기업에 대한 걸 다 살펴보고 마지막에 차트를 보면 여기서 더 이제 떨어질 때가 있냐, 여기서 더 이제 여기서 더 최악이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이 흘렀죠. 차트는 참고용이니까 참고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뭔가 흐를 때가 있을 것이냐, 현대백화점이. 예.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여기서 더 있냐. 근데 이제 이 PBR이란 지표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근데 이 회사에 제가 뭐 여기서 그 모든 걸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다 까볼 수는 없지만 감가상각을 굉장히 잘 쳤어요, 이 회사들이. 그리고 실제 이 회사들의 부동산 가치 이런 것들을 직접 고려를 해보시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산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현대백화점, 왼쪽에 있는 게 현대백화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신세계인데요.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물론 이게 0.3이면 뭐 저 0.5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랑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은 사업 구조도 좀 다르죠. 그런 영업권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봤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0.31. 이거 부동산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그 북밸류를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북밸류가 허수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거를 다 스크랩을 치면 뭐 실제로 0.3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북밸류는 그 취득 그 수준 시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실제 팔았더니 뭐 3분의 1 토막이더라. 그러면 지금 저평가가 아니죠. 근데 아니죠. 그게 상식적으로 봐도 뭐 이건 일단 요 정도로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토막도 날 수 있고. 제가 단기적인 이제 주가라는 건 사람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토막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PBR이 0.15 뭐 0.01 뭐 이렇게 뭐 100분의 1 토막 났다고 하죠. 그게 상식적인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PBR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다른 회사들의 역사적인 그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실제 자산의 가치 등 대비 얼마만큼 디스카운팅 되는가 이런 걸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영업권의 가치 이런 순이익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에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이 설 수 있겠죠. 이런 EPS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저는 뭐 거의 바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